저는 2010년 우리 경인년이죠. 경인년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패닉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상보다 빨리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놀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빠른 회복을 했을까? 물론 이제 정부가 강력히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력히 개입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이 비교적 건전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히 개입했고, 또 하나는 환율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출이 굉장히 잘 됐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놀란 것은 이 기간을 통해서 한국 기업과 국가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12년 전이죠.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많은 그때 경험이 또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전 세계가 상당히 주목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에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소 수출했죠. 세계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인 불란서를 누르고, 근데 불과 우리나라 발전 설비를 들여온 게 한 3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불과 20년 전인데, 또 세계에서 최고의 원자력 발전하는 국가 중에 하나 5위 안에 들어간 거죠.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많은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들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세계 1위, OECD 제일 1위죠. OECD 국가 중에서. 그리고 또 이혼율을 비롯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교육 문제라든지 또 주택 문제라든지, 그래서 어느 한쪽을 보면 대한민국은 대단히 성공한 나라인데 어느 한쪽을 보면 아직 참 어려움이 있죠.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과연 이 대한민국이 이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나눠보자 합니다. 크게 볼 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화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족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역사관에 좀 충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굉장히 성공한 역사로 규정하고 또 자랑스러운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부족한 면, 실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하면서 상당히 많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만은, 저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크리스천들한테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컴플렉스, 열등감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남의 나라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로서 겪었던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반일주의, 일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떨쳐버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분단으로 인한 어떤 반공주의와 이념 갈등이 있습니다. 이 분단 컴플렉스가 있고요. 물론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만,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죠.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민주화 컴플렉스입니다. 독재에 저항한 나머지 과도한 평등주의, 또 반권위주의적인 게 너무 사회에 지배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이 3대 과제를 잘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이고, 이 과제를 극복하는데 우리 교회와 크리스천,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일본 컴플렉스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910년, 딱 100년 전에 우리가 나라를 잃었죠. 우리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지금 100년 되는 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를 조명하는 일부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저 자신이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81년에 28살의 나이로 해외를 처음 나가봤습니다. 그때 이제 키스트라는 기관에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일본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위를 승천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잘 나가게 된 것은 일본의 그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자. 그래서 정부와 연구소에 있는 한 10명 정도가 일본 생산성 운동 시찰단이라고 구성을 해서 이제 일본을 한 2주 정도 기업과 정부 기관 그리고 또 그런 생산성 운동 기관들을 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자료를 하나 사서 읽게 됐는데 그 자료에 일본 생산성 운동사예요. 그래서 딱 읽다 보니까 어느 한 대목이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냐면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미국이 일본을 농업국가화하기 위해 가지고 산업을 해체했습니다. 산업합리화법 이런 걸 통해서 그때 중요한 논쟁이 뭐였냐면 이 도요타라는 회사를 없애냐 마냐였습니다. 경쟁력이 너무 없다.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이제 구제금융을 안 주면 문 닫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논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 논쟁이 종식이 됐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잘 아는 대로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일본을 전쟁을 할 때 군수기조하고 6.25 전쟁에 투입된 GMC라고 그러게 보죠. 제너럴 모터스. 그것이 전부 이 도요타에서 생산이 되면서 일본 경제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책에다가. 한천의 자오가 내렸다. 가문 하늘에 단비가 내렸다. 또 천우신조다. 또 신풍, 가미가제 다시 불었다. 제가 그걸 읽는 순간에 진짜 피가 거꾸로 도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는 식민지 35년, 6년 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 참 일본 부흥에 한국이 300만이 희생된 6.25 전쟁의 기폭제가 되었다니 이건 너무나 언페어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해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돼서 유학에서 이제 그 유학생 교회에서 우연히 그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이 읽어보신 분 있겠습니다만은 일본이 16세기, 17세기에 그 유럽으로부터 선교사들이 왔는데 결국 그 사람들을 다 배교시키고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순교시켜가지고 일본의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그 과정에서의 선교사의 고뇌를 그린 책입니다. 아주 명작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 이거 좀 어폐합니다. 이 한국은 참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전 세계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국가가 되는데 일본은 기독교를 거부하고 이런 국가인데 일본은 계속 메이지신을 성공시켜가지고 전 세계 그 군대 국가가 되면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승리로 그래가지고 한국까지 식민지를 만들고 또 아까 패전 후에도 다시 부흥시키고 한국은 계속 고난의 역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도 그 당시 80년대는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이죠. 하여튼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그 마음속에 주는 생각이 뭐냐면 누가 더 어느 나라가 더 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크리스찬이 1%도 안 되는 저런 영적 암흑에 있는 나라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많이 불러주신 어느 나라가 더 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딱 그런 순간 제가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일본 컴플렉스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또 우연히 그 우리 정근모 선생님이 쓰신 그 자서전, 자기 간증에 관한 책을 보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유명한 천재죠. 경기고등학교에서 월반으로 해가지고 서울대 물리대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 졸업을 해서 미국 가가지고 남들 몇 년씩 걸려서는 박사를 불과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수재와 천재로서 날렸죠. 그런데 이분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좀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장애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고통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딱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전국모 아부 부모님 그러면 어디 가든지 그냥 이름만 대면 자랑스럽죠. 요새 말하면 엄친아 대단한.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부족해가지고 항상 못마땅한 이 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일본은 우리가 메이지 유신은 참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역사학자의 책을 보면은 종교 개혁에 비견할 만한 역사적인 대사건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다. 그래서 제가 아마 책 중에서 제 전공 서적 말고 제일 많이 읽은 책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책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성공한 거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바로 옆에 있는 부족한 나라 대한민국에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예수혁명이죠. 그래서 메이지신을 통해서 제국을 만들었다면 이 하나님은 선교사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민국에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런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보면은 참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을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그 TV에서 재중원이라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재중원이라고 하죠. 거기 한 장면에 이런 게 있죠.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화파의 칼을 맞은 민영이라는 사람을 알렌이라는 의사가 살려내죠. 그런데 그 알렌이 이제 고종의 주치의가 되죠. 그러면서 어이가 되면서 우리 아펜셀러 언더우드의 선교의 길이 열립니다. 그 전까지는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합법적으로 정부가 이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실패한 인간으로 보면 완전 실패한 갑신정변이 3일천하죠. 어떻게 혁명을 일으켰는데 3일 만에 실패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의 문을 열어놓으셨죠. 바로 그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가 배제학당입니다. 여러 가지 대학을 많이 만들었지만 배제학당을 졸업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박사예요. 이승만 박사가 배제학당을 들어갈 때 어머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엄마하고 서약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었습니다. 배제학당에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독립협회에 가담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선교사가 성경책을 한번 전해줘가지고 아주 절망 가운데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회심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와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감옥에서 40여 명을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독립정신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데서 싹이 나고자 할 텐데 기독교, 그 당시에는 야소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교죠. 야소교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는 세계와 상통하여도 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요. 마땅히 이 교로서 만사의 근원을 삼아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나라를 일심으로 받들어 영미 각국과 동등이 되리라. 대한민국 영국 미국과 겨루는 나라가 되리라 라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역사가 흘러가지고 1948년에 이제 재헌국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재헌국회에 처음 해서 갑자기 그 재헌국회 시작하면서 유승만 때는 재헌국회 의장이죠. 이윤영 목사라는 분을 불러가지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윤영 목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독립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라의 헌법을 만드는 재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몇 나라나 있겠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강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독립된 하나님의 은혜, 애국선 연들의 희생, 또 어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도움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라성 같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월남 이상자 선생이라든지 남강 이수문이라든지
고당 조만식, 그리고 우리 백범 김구 선생, 도산 안창호, 참 기라성 같은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결국은 그 우리나라를 이끌어냈고 거기에 지금까지 오게 했죠. 사실 그 구한 말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구제불능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게으르고 더럽고 또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나라. 그래서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굿하는데 방방곡곡에 좀 붓을 하는데 국가 재정의 반 정도 해당하는 돈을 굿하는 데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 가난한 나라가.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한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참 이 기도들 보면 기도의 공통된 점이 그거예요. 이 백성을 흑암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참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생각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수 믿지 않는 방문 사람들은 한국의 절망적인 모습을 봤는데 그 젊은 선교사들이죠.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날 것을 믿은 거죠. 100년 만에, 100여 년 만에 현실화가 되고 현실화되거나 세계에 그 높이 세워지는 나라로서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 1000번 이상의 외국의 침략을 받는,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로 침략을 받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대륙 세력이 동쪽으로 올 때 침략당하고, 또 북쪽에 있는 만주나 러시아 세력이 내려올 때 침략당하고, 또 이쪽에 있는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할 때 침략당하고, 그런데도 이 국채를 보존하신 하나님. 그래서 역사를 얘기하시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6.25 때도 거의 나라가 없어졌구나 하다가 마지막에 살아났죠. 그때도 한 대목을 보면은 그 당시 그 트루만 대통령이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사결정을 내렸죠. 절대 공산 세력의 남하를 막아야 된다. 그때 그 빌리 그레함이라는 분이 트루만 대통령에 보낸 전보가 있습니다. 뭐라고 전보를 보냈냐면은 남한에는 그 대한민국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빨리 각하께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되살아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비디오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그 월남전에 참전해서 그 수당으로 뭐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다. 근데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게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도대체 뭐 고속도로 왜 건설하냐, 뭐 차도 몇 대 없는데, 근데 그 건설을 했는데 제가 이제 외국에 대한민국의 모델을 벤치마킹을 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강의를 나가서 외국 공무원들이나 그때 가서 강의를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제가 한 3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외국 원조를 받았는데 그 카불에서 칸다하라까지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예산의 3배를 쓰고도 못 만들었어. 하도 부정부패가 심해서 다 빼먹어가지고 베트남에서도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그 철근을 다 빼먹어가지고 철근 대신 대나무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만들자마자 고속도로가 무너져가지고 뭐 책임자가 아주 처벌받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월남전 참전은 단순히 그 고속도로를 놨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 역사에 중요한 하나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제 키스트라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3년을 근무했는데 거기 본관 1층에 보면은 존슨 강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존슨의 릴리프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부조가.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 강당에다 존슨 강당이 있냐 그랬더니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이제 월남에 파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엄청난 반대를 했죠. 뭐 데모도 심했고. 그런데 그때 파병 결정을 했더니 미국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뭘 원하느냐. 그래서 대통령이
과학기술연구소를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제 원조를 해주고 미 공병대가 와가지고 키스트를 건설했습니다. 뭐 웬만큼 폭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튼튼한, 제가 거기서 3년을 근무했는데 그때 존슨 대통령이 자기가 또 그러니까 도네이션을 했어요. 출연을 해가지고 그걸 강당을 그 사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우리가 그 후진국이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뇌 유출 현상입니다. 후진국의 우수한 두뇌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여건이 좋으니까 다 거기에서 주저앉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50년대 국비로 또 외국에서 원조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서 공부했는데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럼 한국에 와서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 키스트가 생기고 거기서 유치과학자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아파트도 그 뒤에다 지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버스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브레인 드레인은 두뇌 유출인데 역 두뇌 유출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카이스트를 만들고 수많은 대독에 있는 연구소의 모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남전에 가서 한 4,500명 정도가 희생이 됐습니다. 연인원이 한 35만이 파병됐고요. 10년 정도, 9년 정도에 이렇게 파병이 됐는데, 그래서 사실 70년대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에서 월남전을 굉장히 부도덕한 전쟁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 미국의 압력에 모여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월남에 용병으로 팔려나갔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호지민이라는 지도자는 참 멀맹 지도자인데 제가 그분에 관한 이렇게 정리해보면 참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렇게 그 청렴하고 민족을 사랑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 그 도덕 그런 거예요. 부도덕한 괴뢰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팔려나갔다. 그게 이 70년대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반공주의의 이데올리를 깨트리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우리 역사를 볼 때 그런 피 흘림을 그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해외여행 많이 가셨는데 스위스의 루체른이라는 도시를 가보셨습니까? 루체른에 가보면 그 바위에 죽어가는 사자, 화살을 맞고 막 죽어가는 사자 그림 있는 장소가 있죠. 그거를 이제 가이드가 이렇게 가면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위스 용병들이 불란서 혁명 때 왕궁을 지키다가 죽어간 거죠. 그때 이미 대세가 기울어서 왕이 왕 포기하면서 용병들도 돌아가라 그랬는데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프랑스 국민들을 살상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저항 상태에서 300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기념한 건데 스위스도 못 살았을 때 용병하고 주로 가정부로 불란서에서 지금 세계 최선진국이 됐지만 역사라는 것은 어떤 시대마다 그 희생과 그게 있습니다. 그걸 너무 쉽게 어떤 편협한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매도하는 그런 건 굉장히 좀 잘못된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여기까지 성공한 요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 좀 내재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취욕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성취욕이 제일 높은 국민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죠. 100년 전에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의욕이 없고 게으르고 어떤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게 바로 어떤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국민들의 성취욕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우리 막스 웨버도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윤리에서도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웃들을 돌봐서 이웃을 살리는
이러한 어떤 정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뭐 많이 퇴색해가지고 별로 기억도 못하지만 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중국에서도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잠비아나 이런 나라들도 모셔다가 자기 나라를 새마을운동을 하려고 했다. 근데 새마을운동 누가 시작했습니까? 김영기 장로입니다. 김영기 장로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이번에 일화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나라를 잃고 일치될 때 막 독립,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는 거창한 꿈을 안고 이제 만주로 가가지고 막 동문서주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막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비분관계. 근데 이분이 커다란 빵을 하나 주더니 이 가운데부터 먹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큰 피자 한 판을 가운데부터 먹으려면 이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가에서부터 이 큰 빵을 먹으려면 가에서부터 조금씩 먹어 들어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적은 일에 충성하라 이겁니다. 네가 적은 일부터 열심히 충성할 때 큰 일을 쓰는 거지. 이렇게 거창한 꿈을 가지고 비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 그래서 김영기 장로가 거기서 깨닫고 적은 일, 결국은 내 부지런하게 내 일을 열심히 근실하게 하는 이거부터 나라를 찾는 일이다. 이런 똑같은 생각을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가서 보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나라 일은 비참해진대죠. 그러니까 맨처럼 술만 마시면서 비분관계하면서 막 일본 사람 욕이나 하고 그러니까 형편없이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 안창호 선생이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머리 깎고 몸 깨끗이 하고 집 앞 쓸고 그리고 앞에 꽃 심고 그래가지고 이 6개월 만에 교포사회가 바뀌었죠. 그걸 어떤 미국 분이 보시고 도대체 어떻게 6개월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떤 지도자가 왔느냐 그랬더니 청년 도산 안창호를 보더니 당신의 나라의 미래는 밝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상당히 돈을 많이 가진 분이었는데 큰 회관 하나를 줘가지고 거기 이제 교포 회관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가진 성취욕, 두 번째가 교육열과 어떤 인적 자원이죠. 뭐 이 전 세계 가장 교육이 높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한국이 자랑할 만한 거는 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부터 사람을 키우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사람이 자원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 세계 최고의 철강 생산국이고 또 많은 것이 자원이 없지만 그걸 다 이끌어낸 것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 또 이런 효과적인 것들이 작용하면서 됐습니다. 이런 내재적인 요인과 함께 외재적인 요인도 있었는데 외재적인 요인은 가장 큰 것은 역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이 전쟁이 없이 60년 동안 안정적으로 있는 사회에서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걸 맺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맺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맹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연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이제 지식과 기술을 도입하는 창구 역할을 해서 미국으로 또 많은 걸 했고 그다음에 일본은 우리의 또 어떤 생산 기술 벤치마킹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한 60년대 70년대까지는 일본 거를 베끼는데 우리가 참 열을 냈죠. 그래서 일본이 메이슌 때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은 게 뭐였냐면 서구 열강을 따라잡자. 그러니 일본 사람들은 탈아입구라고 그러는데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구에 합류하자 그러면서 한국은 강력한 일본을 따라잡자라는 라이벌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가 저는 간단하게 한국의 성공 요인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2차 세계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뛰는 빠른 성장을 한 잘 뛰는 선수가 미국하고 일본이었어요.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같이 헐레벌 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 그 한국이 그냥 가발이나 만들고 뭐 섬유 제품을 만들다가 이렇게 변신하게 된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반도체를 생산했다는 거. 사실 반도체는 한국이 꿈도 못 꿨어요. 반도체 생산한다는 거. 그래서 삼성이 이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이제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제 기술자를 엔지니어를 스카웃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중요한 그 IBM이니 무슨 슐레 패커드 이런 데서 스카웃을 그러는데 웬만하면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자리 잘 잡고 있고 미국에서 애들도 키우고 중산층으로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 뭐 반도체 그때만 해도 삼성이 조그만 회사였거든요. 전자가. 그때 이제 제가 삼성에 관한 책을 쓰면서 삼성전자 사장도 했고 정통부 장관 했던 그 진대재란 분이 상무였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93년이죠. 그때 책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삼성에서 스카우트제가 들어왔대. 와가지고 당신 한국에 들어와서 반도체 생산하는데 참여하지 않겠냐. 그때 한국이 64K라는 걸 처음 만들었고 256K DRAM을 이제 두 번째로 생산하고 이제 완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 인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진대재 씨 스카우트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진대재 씨가 나는 지금 미국에서 IBM에서 지금 아주 엔지니어로서 만족하고 있고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그랬더니 그 스카우트로 온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를 더 던졌냐면은 한국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면 한국의 전자산업의 미래는 없다. 당신 우리 전자산업이 일본에 종속하게 노리게 되면 한국은 다시 경제적으로 일본에 종속되게 된다. 당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다냐. 그래서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 반일 교육을 열심히 시켰더니 그것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돌아가려고 이제 자기 스탠포드의 은사한테 가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은사가 너 이제 망했다. 너 커리어 다 망치고 한국이 무슨 반도체를 생산하냐. 근데 자기가 그 은사한테 그랬대요. 아이고나 스왈로우 재팬 그랬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일본을 삼키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3년 만에 일본보다 앞서서 3회가 디렉까지 만들어냈죠. 그리고 자기가 은사 찾아와가지고 내가 해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황창기 씨도 마찬가지예요. 황창기 씨도 스카우트제에 갔을 때 생각을 안 하다가 우연히 그 반도체 컨퍼런스를 갔는데 일본 도시바 연구소 소장을 만났는데 연구소 소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한국이 어떻게 따라붙을지 모르지만 일본이 반격을 가면 너희는 그냥 하루아침에 나간다. 그 이분도 열받아가지고 그만두고 거기다가 또 한국 반도체 재밌는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 인력을 키워야 되는데 도저히 없으니까 아주 대학교 공대생 200명을 뽑아가지고 강훈련을 시켰어요. 삼성에서. 그래서 64K D램을 생산하니까 일단 64kg 구보를 그러니까 저기 행진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200명을 데리고 64kg를 행진을 시키면서 정시무장을 시켰는데 그때 그 주도했던 그 홍종만 상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이게 가장 강력한 정신력으로 성장한 성공 사례가 뭔가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83년 무렵이죠. 순복음교회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반도체 내 10계명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매일 외우게 하고 그래서 제가 참 우리 한국 반도체가 성장의 이면에는 반일 정신과 기독교의 그런 정신이 같이 합쳐서 성공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고비고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이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하면 밤을 샙니다. 저는 그걸 문헌을 가지고 참 제가 직접 겪은 것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성공과 함께 여러 가지 좀 당면에 해결될 문제들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들이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 아주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에서 5천년 동안을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전쟁과 침략 속에서 이 나라를 보존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서 야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다. 우리 애국가 이미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무리하라 만세. 이거로서 딱 요약돼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이 국채를 보존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잘 새겨야 된다. 근데 단순히 국채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굉장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도 뭐 고구려의 영광 이런 얘기에서 고구려의 영광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5천 역사상 고구려가 아니라 지금처럼 세계에서 이름을 떨친 때가 없었죠. 제 박사과정 학생이 중국 유학생이 하나 있는데 북경대학 나온 학생이 엄청 좋은데 이 친구가 졸업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막 준비를 하더라고요. 졸업하기 전에 한번 여행을 가려고. 근데 막 굉장히 실망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하고 비자를 안 주는 나라가 그렇게 많대요. 대한민국이라고 비자 안 주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북한 말고는.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금융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몇 개의 주요 산업 분야 디램이나 뭐 휴대폰, 자동차, 조선 이런 건데 전부 시장 점유율이 2배씩 오히려 1.5배씩 점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10년간 단순히 싸고 싼 물건을 그냥 값싸게 만든 게 아니라 기술, 디자인, 브랜드력이 강해진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꽃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한류 열풍에서도 나타났지만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인 능력, 스포츠,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꽃을 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단순히 뭐 물건만 만들어서 잘 파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문화적으로 또 스포츠 면에서 감히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생각할 수 없던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제 우리 밴쿠버 올림픽에서도 한 어느 정도나 선전할지 기대가 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한국을 이렇게 쓰시기 원하는 걸 볼 때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진 독특한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한양대학의 교수였던 김용훈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일본인과 한국을 비교하는 글을 많이 썼어요. 책도 쓰시고 책 제목으로 이제 일본인과 한국인인데요. 이분은 일본에도 오래 살았고 미국에도 살았고 이렇게 한국에도 살면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분이 한마디로 한국과 일본을 원형, 민족적 기질의 원형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존, 셀프 리스펙트가 굉장히 강한 민족이다. 일본은 가외, 그래서 가을 가짜 두려워할 외자,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어떤 질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구한말에 일본에 왔던 사람들도 한국에서 그런 걸 많이 발견해서 체면의식과 자존심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맨날 싸우는 것도 그것 때문에 싸워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싸우더라도 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결국 좀 피하셔야 되는데 이 자존이라는 것이 살아날 때 그때는 신바람과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자존심이 막 상하면은 한과 체념의식으로 그래서 그다가 약간 비틀려가지고 오기 같은 거 막 오기의식으로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어떨 때는 또 사고도 치고 어떨 때 또 뭐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지나친 경쟁의식과 또 어떤 평등의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한 한국 사람들의 열정, 성취욕, 도전의식, 공격성 이게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조선이 지금 세계 1위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직장이 현대중공업이었어요. 배 만드는데 17년에 처음 입사를 했는데 거기서 처음에 선박용 디젤 엔진을 생산하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잘해보니까
우리가 도입하려는 기술이 일본이 1930년대, 20년대 도입한 기술을 한국이 70년대 후반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런데 30년 만에 한국이 1위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2년 전에 박사과정 학생 하나 붙들어가지고 너 이거 박사 논문 써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현대중공업 현장 가서 인터뷰도 하고 제 옛날에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가장 요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의 이 어그레시브한 거, 아주 그 라이벌의식, 일본하고 라이벌의식 있으면 이게 거의 뭐 수지를 넘어서 가지고 계산 없이 막 공격적으로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지금 현실에서도 이거 오지나 이런 데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어떤 분이 그 오래전 된 얘기죠. 우르무치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거기 어느 우르무치에 있는 산골짜기를 들어가서 야 여기는 정말 아무도 한국 사람은 없겠지. 그런데 또 가서 산골에 보니까 강가에서 누가 뭐 열심히 돌을 캐고 있더래요. 보니까 한국 사람이 수석 채집하러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제가 최근에도 중국의 그 저쪽에 연구조사 나가는데 어떤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하신 분이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오지로 들어가가지고 온남성 골짜기를 들어가 보니까 산에 그냥 송이가 지천으로 놀리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안 먹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당 주고서 그 송이 수집시켜가지고 한국으로 수출해서 다시 재기했다 이런 그런 건데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진 그 아주 개척적인 정신, 공격성 그 중에 하나도 대표적인 일화도 그런 거 있죠. 뭐냐면 옛날에 그 태국의 고속도로 건설할 때 태국 노동자들이 건설 밀림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코브라가 나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밀림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을 투입했더니 금방 해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코브라 잡아서 용접기로 거먹으면서 에너지를 또 보충해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 한국 사람을 넣었으면 그때 뱀한테 손 없었을 텐데 그 괜히 잘못해가지고 뱀 때문에 인류가 타락하게 됐는데 한국 사람을 보냈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참 정탐꾼 중에서 12명의 정탐 중에서 비관적인 2사람이 있었지만 비관적인 10사람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2사람으로 하여서 그 역사를 이뤘듯이 우리 한국 민족이 가진 그런 그 진취성과 공격성 이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쓰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기질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신앙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를 나가면서도 항상 가는 데마다 신앙 공동체를 만든다, 교회를 만들죠. 저도 유학 시절에 7년 있는 동안에 교회를 하나 만들고 하는데 유학생 교회를 그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학생 교회를 저희가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하다 유학생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비즈니스도 이루어지지만 비즈니스와 함께 복음이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의 지금 이러한 열정이 앞으로 21세기의 가장 큰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이제는 선교를 옛날처럼 그냥 NGO용 선교, 1인 선교소가 가서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특히 이슬람 지역이나 제가 그런 지역을 자주 다니고 또 선교사들이랑 이렇게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정부 파견을 갔을 때도 현재 있는 선교사들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더 이상 이런 그 NGO용 선교가 안 된다. 여러분 NGO 들어오면 되게 기독교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온갖 감시를 다 합니다. 할 꼼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좋은 사업체를 만들어서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뒤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합니다. 여러분 거기 수출도 해주고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한국은 사실 사업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레드오션입니다. 웬만한 사업을 해가지고는 상당히 막히는 점이 많지만 아까 했듯이 그런 국가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 한국이 다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전 그걸 아주 몇 년 동안 현장 조사를 했거든요. 중국만 제가 3년 조사를 했고 베트남 가서 조사를 했고 또 가는 데마다 몽고 그런 데서 이쪽 조사를 해왔는데 거기에 그런 그것을 저는 한국이 지금 기술력 면에서나 아이디어 면에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성공적인 모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복음의 도구로 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 한국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과제는 그렇지만 좀 더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이 어떤 자본주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반면에 어떤 자본주의의 세속화에 덫이 있습니다. 그런 물량주의나 물신주의가 알게 모르게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좀 영성을 약화시키고 또 사회로부터 구별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경계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하고 저도 나도 연구하다 보니까 8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느낌이 나면서 그 전까지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근로소득이 우리의 소득의 주종이었고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성공하면 중산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90년대로부터 부동산과 주식의 어떤 자본소득이 증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 가지고는 중산층의 삶을 누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이제 여러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조심하지 않으면은 어떤 그런 돈과 물신에 대한 그래서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거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읽고 감명받아가지고 투자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분도 많은데 그 책의 메시지는 참 좋은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젊었을 때 쓸데없이 집이니 차니 이런 데 해가지고 마이너스 캐시플로우를 만들지 말아라. 플러스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서 그거를 축적해서 투자를 해서 투자한 소득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 부자 아빠는 좋은 아빠, 가난한 아빠는 나쁜 아빠 식으로 묘한 그런 건데 거기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해야 될 함정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이 만모니즘이죠. 어떤 그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어떤 그런 것을 사로잡아서 조금 어떤 그런 것을 좀 약화시킨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두 번째로 우리 한국이 선진화되는데 기독교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제 실천하는 거죠. 이 나눔과 섬김의 문제인데 최근에 큰 이제 화두로 대두가 돼서 많은 교회와 공동체들이 나눔과 섬김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또 한국 기독교의 주는 과제라고 보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선진화되기 위해서 된 것이 결국 신뢰 공동체. 어떤 크리스찬이 있는 조직에서는 원칙과 규범, 이 신뢰라는 것이 살아나는. 그래서 사실 한국이 선진화됐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사회 문화나 이런 신뢰 문화는 후진성이 높습니다. 부패지수도 한 선생에 42건이고요. 경제적으로는 한 12, 14위권이지만 부패지수는 42건이라는 건 굉장히 갭이 크다는 얘기죠. 어느 자료에 보니까 일본하고 비교해서 무고, 위증, 사기가 한 40배에서 60배 소송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살아가면서
무고 위증 사기에 안 걸리고 일생을 살아가는 건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독교가 특히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120년 됩니다. 그리고 그 10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참 말할 수 없이 어둠과 미신과 또 이 가난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잘못된 역사관에 가지고 기독교가 보수 수구 세력처럼 몰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서 때로는 크리스찬들이 이 민족적 자존감은 물론이고 이 기독교 크리스찬으로 자존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볼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또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세계에 이 선교의 역사를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을 맞아서 우리의 지난 역사의 상처인 식민지 일본 컴플렉스와 그다음에 또 전쟁으로 분단과 어떤 그런 컴플렉스 그리고 또 독재와 민주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떨치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이한교회를 제가 그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이한이 무슨 뜻인지 아주 잘 지셨더라고 이한. 그래서 제가 이한을 가지고 제가 제 강의의 마무리를 좀 줘보려고 그러는데 그 이행시. 여러분들이 이 하면은 제가 이행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민족을 선택하여 한원놈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한없는 열정으로 열방을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